예, 잘 들으셨습니까? 네. 아마 동영상은 편집돼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어디 쭉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쉰 걸로 하시고 바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융합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에 사례들은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꽤 듣기 쉬운 우리 일상에 있는 얘기인데 쉬운 얘기인 거고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AI 쪽의 사례인데 AI 쪽은 실제 저희 회사에서 컨설턴트들이 고객사에 가서 아마 뭐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정도의 큰 회사들에서 실질적으로 AI 작업을 통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런 작업들의 결과물인데 약간의 보완 자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화면 정도로만 보고 이렇게 인쇄물로서는 조금씩 이렇게 지우고 숫자 같은 거 좀 고쳐서 나가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운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이 AI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관점에서는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고 AI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일반 기업이 지금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는지 아까 알파고 얘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속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사례입니다. 통신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카드사도 많이 할 수 있는데 텍스트 어널리틱 상담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사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일명 자연어 대화인데 이 안에서 이 대화의 핵심 내용은 뭔지를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상담사님께서 너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일 처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막 고객이 컴플레인을 상담원 연결 부분에서 신속하게 접수를 해주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문제 해결을 원했다.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게 있는데 하루에 이런 콜들이 전화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수만 건씩 정도가 옵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다 녹취가 다 되죠. 아시다시피 다 녹취가 됩니다. 그럼 녹취된 내용 중에서 어떤 고객은 어디에 불만이 많나? 통화 품질에 맞나, 가격에 맞나, 아니면 뭐 마케팅 프로모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려면은 이 녹취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서 녹취를 듣지 않고 이 녹취된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찾아서 상담사의 태도, 지연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다. 이 두 번째 콜은 접수 누락이다. 뭐 민원 접수했는데 접수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재차 전화를 걸어가지고 했던 얘기들입니다. 다시 전화하고 스케줄 잡는 게 화났습니다. 다음부터 제발 이렇게 4시간 낭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 것 중에서 이걸 딱 보고 접수 누락. 그 다음에 약속 시간에 전화하겠다고 AS 언제까지 온다 이렇게 해놓고서 AS 날짜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일정 미준수. 자, 이쪽에 있는 코드들은 분류의 결과물들은 미리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이 업무를 이해하시는 분들, 상담사들 중에 슈퍼바이저, 팀장이라든가 윗분들이 상담의 여러 가지, 이동통신의 상담의 여러 가지 유형을 보고 이걸 쭉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이 자연어들로 고객이 상담사하고 통화한 내용들하고 서로 연결시켜서 그래서 이 상담의 녹취 내용은 무엇을 민원 제기한 거다, 어떤 것들을 요청한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맞춰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런 작업을 우리는 TA 분류 방법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TA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어널리틱이라고 합니다. 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방식이 지금 이 거대한 상담의 내용들, 고객의 여러 불만이라든가 신고라든가 하는 것들을 통신회사에서 카드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객 서비스 또는 상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TA 작업을 굉장히 왕성하게 합니다. 데이터도 무지하게 방대하겠죠.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는데 뭘로 하냐면 툴은 파이썬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죠. 아까 제가 과거의 전통적인 통계는 SES라고 하는 통계 패키지를 이용했다면 그 이후에 R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구글 버트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고 되게 복잡한 얘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체 그 수많은 녹취록을 놓고서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주로 지금 컴플레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알아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자고 이거를 다 이제 문장들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분류하고 오분류 됐는지 안 했는지 다시 체크하고 모델을 또 트레이닝 시키고 모델을 검증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알파고가 이세돌이툰 바둑 다음에 헛수를 잘못 뒀으면 왜 잘못 뒀는지를 다시 찾아내서 막 비교 분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 안에서 AI를 통해 가지고서 머신러닝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큰 범주로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완성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기업에서 꽤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사례는 홈쇼핑. 예, 아마 여러분들 되게 오래전부터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 아마존 서점 있죠, 인터넷 아마존 서점. 아마존 서점에서 책을 좀 사고 했더니 어느 날 아마존에 로그인했더니 무슨 책 사면 좋겠다고 나만의 추천책이 이렇게 뜨더라. 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온라인 쇼핑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 추천이라고 말합니다. 상품 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상품 추천. 그럼 어떤 고객이 뭐 인터파크이 됐건 옥션이 됐건 아니면 어디 홈쇼핑이 됐건 어느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서 로그인 아이디 넣고 여기저기를 조회하고 검색어도 넣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뭘 샀는지 한 번 산 건 다시 안 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무엇을 살 것인가. 그래서 300만 명의 전체 홈쇼핑에서의 웹 로그, 클릭 스트림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다 어마어마한 아니겠죠?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300만 명 각각 홍길동에는 1번으로 추천받은 상품이 뭐 2번은 뭐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운이 섬유유연제, 두 번째 차량용 홈집제, 하나는 건강밥상 잡곡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별로 주로 어떤 물건들을 살 것인지를 쭉 찍어서 이분들이 어디서 줬을까요? 로그인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첫 화면에 이런 상품이 먼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분들한테 뭔가 문자 메시지, MMS 같은 이런 영상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보낼 때 이런 상품들을 먼저 전달해 주면은 구매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해서 상품의 구매 적중률을 굉장히 높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들은 대부분 이 상품 큐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모델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실험했던 분하고 비교하려고 봤던 대조군학을 보니까 주문 금액 차이에서 대조군 대비, 비교군 대비 실험군이 주문 금액이 얼마나 더 높았고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높았고 페이지 뷰를 얼마나 더 많이 했고 우리가 보내준 상품을 페이지 뷰하는 숫자가 얼마나 더 됐고 하고 이 두 선의 갭이 실제 이 모델을 통해서 마케팅의 결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했습니다. 뭐 여기 안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서 뭐 스코어를 매기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이고 그리고 꽤 많은 통계적 지식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아마 선생님 중에는 이런 부분들에 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구글링을 하면은 이런 모델들을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학습의 수를 높이고 이후에 연수 과정이라든가 하는 게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특히 관심 있는 분들의 분임조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 과정에다가 교사 연수에서부터 일단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만들기 시작해서 1년 이상 걸려가지고 만든 건데 오토 ML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재구매 고객, 자동차를 한 번 사신 분들이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어떤 모델을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자동차를 샀던 이력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수리할 때 주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았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이 다 모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요청 인수, 데이터 현황 분석, 탐색적 데이터 분석, 모델링 결과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모델 중에서 상당히 잘 맞는, 보통 이 AI 쪽에서 만드는 모델은 통계 쪽에서는 모델을 하나를 만들지만 AI에서는 모델 자체를 또 수천 개, 수만 개 만들어서 이 모델들끼리 또 비교를 합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어디에다가 두게 할 것인지를 놓고 그 다음에 어디다 둔 게 최선인지를 다시 사후적으로 다시 분석해내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모델 중에서 상당히 잘 맞는 모델이다라고 했을지라도 조금 상황이 바뀌면 그 모델이 다시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통적 통계 방법에 비해서 AI 쪽은 이 원인 결과를 이론적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컴퓨팅 작업에 주로 기반하다 보니까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델 중에서도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모델 중에서도 챔피언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챔피언 모델과 그 다음 챔피언 모델, 이런 모델들을 놓고 리프트라고 하는, 서포트 리프트라고 하는 이런 적중도를 검증하는 항목들인데, 그 적중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모델을 캠페인 모델로 할 것인가. 자, 캠페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시켰는데 또 잘 안 맞아요. 환경이 좀 바뀌면은. 그럼 바로 또 모델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전통적 통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분들인데,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팅이 아니면은 이 작업은 바로 즉각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꽤 많은 쪽의 영역에서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고, 일반인으로서는 접근하기가 꽤 어려운 블랙박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알파고가 이 세도를 이겼다. 아마 알파고는 굉장히 많은 그런 AI를 진행을 했구나, 이렇게밖에 아직은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I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수집, 탐색, 전처리, 특성 변수 만들고 모델링,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요. 기계 학습을 시키는 작업이 있고, 이 모델을 다시 챔피언 모델과 후속 모델들 간에서 또 튜닝을 하고 모델과 모델끼리 다시 병합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도 있어. 그러고나 최종적으로 예측해 나가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파이썬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AI 쪽 같은 경우는 주로 파이썬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AI의 사례로 아주 간략하게 사용 목적만 말씀드렸고, 좀 궁금한 거는 저쪽에 뭐가 어떻게 돌아갔길래 저렇게 예측을 한다는 것이, 그건 아마 궁금한데 다음 기회로 남겨놓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이 다시 앞쪽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6쪽 보시면은 우리 오늘 지금 세 가지 주제였죠.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융합교육. 자, 지금 앞에 데이터 사이언스 사례를 말씀드렸고, 촛불, 심야버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I 쪽의 사례는 일반 기업에 쓰고 있는 이런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이거 융합교육 얘기입니다. 이 융합교육, 카카오 미니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알파고, 오늘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아마 알파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파고, 시리 아시죠? 아이폰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 알아서 대화하고 틀어줘 그럼 시키면 비서처럼 일하는.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다 뭐다? 이게 이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걸 통한 AI로 진행을 했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이 뭐냐? 굉장히 방대합니다. 일단 컴퓨팅, 전산 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를 알아야 되고, 이래서 접근이 정말 어려운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사칙연산 정도만 해도 이렇게 접근해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 이해,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핸들링, 모델링, 모델에 대한 여러 학습들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아까 리프트 값이라든가 실험군 대조군의 격차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
이렇게 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필요 교육의 부분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 필요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역량, 논리적 역량, 협업 역량, 기술 역량, 비즈니스 역량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워크로 이루지 않으면 이 방대한 작업을 하나의 뛰어난 사람이 이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워낙 분야가 방대하고 그래서 기술 역량은 하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기반 시설들 굉장히 큰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아주 큰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의 엔진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 역량들도 꽤 많은 쪽에 지금 우리가 이 빅데이터 또는 뭐 AI, 데이터 사이언스를 볼 때 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는 기술 역량 쪽을 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기술 역량보다는 오히려 데이터를 이해하고 협업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논리적 역량이라든가 협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 교육의 방식보다는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좀 진일보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AI를 융합교육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서서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대학 때는 산업공학을 했었고 이후에 대학원 때부터는 통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하면서 실제 업무는 지금 주로 마케팅 일을 하고 특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미래의 어떤 직업, 미래의 일자리, 미래의 그런 기술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주로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D&I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특성화고 특히 그 다음에 지금 AI 중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거꾸로 캠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한 3, 4년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보다 보니까 과연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나 마침 그러던 차에 OECD에서 에듀케이션 2030 해가지고 2030 우리 OECD 뭐 맨날 말만 나면 OECD죠. 요즘에 이제 OECD 북유럽보다 더한 게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 예, 이게 훨씬 지금 더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OECD 그러면은 선진국의 상당히 그 중상 이상의 어떤 그레이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OECD에서 2030년을 향한 교육의 비전은 어떤 건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OECD에서는 러닝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육의 3대 주체, 교육,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여기 맨 마지막 OECD가 생각하는 2030의 교육의 맨 마지막 최종 목표는 뭘까요? 네. 되게 심플합니다. 웰빙하는 개인과 사회예요. 네. 되게 심플하죠. 웰빙하는 그 웰빙이 뭔지. 네. 그다음 개인과 사회가 엔드로 돼 있어요. 개인도 웰빙해야 되고 사회도 웰빙해야 되고. 자, 이게 OECD 2030의 교육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인가?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 여기 상당히 눈여겨볼 부분들이 이 태도와 가치네요. 태도와 가치. 왜? 목표 중에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웰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 이타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이번 코로나 때 대응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을 실은 국제적으로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태도와 가치에서 나왔을까? 그래 단순히 이제 우리가 교육 3대 주체라고 얘기했을 때 지역사회는 어떤 것일까? 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지식과 기술과 태도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주요 역량이 돼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실행하고 반영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OECD의 교육 프레임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향점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건지
이것들을 이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연초에 몇몇 분들이 지난 연말에 저희 D&I 사회적 협동조합에 오셔서 교육생들 교육하는 장면들을 뭐 여러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오셔가지고 현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오셔가지고 좀 보셨어요. 그리고서 그 12월 말에 그걸 보고 2월 달 정도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관련된 이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반영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실험적으로 전체를 다 하기는 지금 뭐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지난 3월 달에 제가 도교육청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때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세 개였습니다. 융합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미래형 콘텐츠가 뭐냐. 결국 우리가 국수사과형 중심의 교과과정과 시수라고 하는 것들.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다 개학을 못하고 있어서 시수가 막 문제가 되고 간간히 고3 정도는 수능 때문에 개학을 해본들 개학한 날 바로 모의시험을 모의고사를 막 동시에 봐야 되는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격변의 상황에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미래형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도 실은 오늘 되게 어려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18일날 월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사례를 놓고 질의응답도 받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코로나가 괜찮다가 이태원에서 터지는 바람에 수업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강제로 융합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부 해봤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기존의 교육 콘텐츠를 이런 온라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전달하는 게 가장 최적일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이런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다시 변환, 융합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래형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형 교육 콘텐츠. 그 다음에 제가 북유럽 쪽의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조금 변형을 많이 시도했던 곳들의 교육 방식은 수업 중심의 교육보다는 주로 팀을 짜서 팀 아카데미로 진행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과과정 중심의 수업과 팀 아카데미, 주제를 통한 팀 아카데미를 하는 방식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아마 여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아마 미래교실 네트워크라든가 거꾸로 캠퍼스가 팀 아카데미. 유럽 같은 경우 북유럽에 지금 꽤 교육의 혁신적인 모델들을 만드는 곳들이 주로 대부분이 팀 아카데미 방식. 제가 몇 년 전에 어딜 가봤는데 몬드라곤, 스페인의 몬드라곤을 갔더니 몬드라곤 대학의 팀 아카데미 과정이 4년제 과정으로 했던 게 MTA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이 팀 아카데미.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뭐 아이들 키우고 지금 꽤 뭐 이제 크고 막내가 지금 고3인데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생애 단계별로 교육을 지금 전형적인 교육 방식들도 생애 교육으로 6334 시스템으로 지금 쭉 생애 교육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대학에서 대학생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대학 와서도 쉽지 않다. 특히 저는 뭐 제가 수업할 때 뭐 저희 회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교육도 인문학적 사고, 즉 읽고 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다음에 아까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적인 어떤 팀 활동, 서로 간의 이타적인 것들 속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일명 경쟁과 서열이 아니라 우리는 협력하는, 자립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만들어보자.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생애 단계별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대학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 AI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새로운 교육 콘텐츠가 될 건데 이거를 생애 단계별로 어떻게 잘 재편할 것인가. 이게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자, 교육 관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은 미래형 교육 콘텐츠, 팀 아카데미, 그 다음에 생애 단계별 교육 구성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제안을 드렸던 바입니다. 예, 뭐 팀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 학습, 실행을 통한 학습, 이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융합교육의 핵심 요소가 뭐냐? 아까는 이제 OECD에서의 2030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했는데, 웰빙하는 개인과 사회를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교육 콘텐츠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조금 더 변화 발전해서 볼 수 있을까?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중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논리적 통찰력, 그 다음에 시각화,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람 간의 자료상으로는 시각화, 그다음에 다분야 관련, 콜래보레이션 하는 일,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이고, 그래서 읽고 쓰기를 가장 중요하게 저는 강조하고 있고요.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은 뭐냐?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거의 앞뒤가 같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래 사회는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될 거다. 그렇죠? 주최 측과 경찰 측이 갑론을 막 하고 매스컴에서 막 이쪽 저쪽 주장을 막 서로 얘기하고 떠들고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확인된, 지하철에서 타고 내린 사람으로 확인된 이 숫자, 팩트가 딱 나오니까 모든 논쟁이 사그라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 중심 사회라고 보십니다. 이 데이터 중심 사회는 어떻게 미래 직업의 4명 중 1명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다. 언제? 2030년에.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올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의 인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D&I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중등학교, 중등에서는 중학교, 중등 고등학교 과정,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 과정, 그래서 2년제까지. 그래서 생애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까 교육이 3개 요소 중에서 미래형 교육 콘텐츠, 팀 아카데미, 그 다음에 생애 단계별 교육 과정. 이렇게 3개 요소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중등,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를 좀 잘 활용하면은 이런 것들 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실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어쨌건 대학 진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성화고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성화된 그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조기에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가 그걸 통해서 다시 더 대학까지 고등교육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오늘 수업의 내용은 AI 중점고에 관련되신 분들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 삼아 그냥 보시고, 그다음 지역형, 지금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에 많이,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이 수요 공급이 지금 역전되는 바람에 또 인구 절벽을 만나가지고 정원도 못 채우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별로 이런 대학, 이제 학교에 다 모일 필요가 없고, 이번 코로나 때 겪었죠. 학교에 다 모일 필요가 없고 고등교육은 충분히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적 조직들하고 기존의 교육 조직들하고가 잘 결합돼서 콜래버레이션이 돼가지고 현재 애니웨어 어떤 장소에든지 학생, 교사, 교육 콘텐츠가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융합교육의 라이프 스테이지, 생애 단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편을 해봤습니다. 자, 거꾸로 캠퍼스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거꾸로 캠퍼스하고 저희 D&I 사회적 협동조합이 D-Lab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지금 밑에 쭉 나온 것처럼 이런 일을 했었고, 실은 이 일 전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3개월씩 취업 준비생들을 교육시켜서 이거를 지금 3년 반째, 4년째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거꾸로 캠퍼스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취업 준비생만이 아닌 고등학생들, 거꾸로 캠퍼스에 있는 중등 과정의 아이들에게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꽤 어려운 내용이긴 했지만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의 반응도 좋고 평가도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거꾸로 캠퍼스. 지금 거꾸로 캠퍼스는 3월 9일부터 지금 온라인으로 이런 디렉도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수업이라기보다는 일부의 교과과정 운영과 그 다음에 팀 아카데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방식의 교육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공교육의 어떤 올바른 자리매김 시도에서 혁신학교 1.0, 2.0, 3.0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의 혁신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요거는 경기도교육청에 제안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 가지고 그냥 잠깐 참조 삼아 내용만 일단 담아봤습니다. 예, AI 중점고가 우리의 이제 주된 목적인데, 3년 동안 진행될, 고등학교 3년 동안 진행될 교과 내용에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물론 이게 수준에 따라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낮은 수준의 데이터 이해와 데이터에 대한 윤리, AI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얘기들, 데이터 분석 기초, 데이터 분석 심화, 사회적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발표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AI 중점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흐름만 일단 제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AI 중점고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 세부적인 교과 과정들도 만들고, 기존의 교과 과목, 교과목에 대한 시수들을 이것들하고 어떤 식으로 잘 결합시키고 보완할 것인지, 뭐 이런 작업들은 이후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AI 중점고에서 3년 동안의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드래프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 또는 이렇게 영상 강의 해본 게 저도 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저희 회사에서 같이 좀 도움을 주려고, 처음에는 화면만 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끊겼는데, 도와주신 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도와주신 분들 잠깐 얼굴 한 번씩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네, 감사합니다. 네.